그럼 아이시스 대중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아이시스 대중강연의 진행을 맡게 된 아이시스 부회장 서윤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한창 시험 기간이라 많이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대중강연이 카이스트 내에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또 다소 급작스레 한 행사가 열린 바가 없지 않아서 과연 오늘 어떤 강연이 진행될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본 행사에서는 안철수 연사님께서 과학기술인의 입장에서 과학기술과 사회의 소통으로 다음 세대를 열어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저희 아이시스트 조직위원회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시스트는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he Integration of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의 약자로 과학과 사회 통합을 위한 카이스트의 순수 기영리 학생 동아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과 사회의 괴리를 해결하고 대학생들에게 양 분야의 상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설립되었으며 매년 이를 위해 여름에 세계 각계의 석학 및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국제대학생 컨퍼런스인 아이시스 카이스트를 주최해왔습니다. 올해 지난 8월에는 과학과 사회의 통합이라는 대주제 아래 40여 명의 세계적인 연사와 400여 명의 국제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카이스트와 대전 디시스 센터에서 제8회 컨퍼런스인 아이시스 카이스트 2011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대중 강연은 미래의 과학계를 이끌어나갈 카이스트 학생들에게 과학과 사회의 조화로운 가치관을 전파하고자 카이스트 학생들의 학술의 장인 바로 여기 평화홀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안철수 연사님께서는 198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의학대학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1995년에는 백신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 회사인 안철수 연구소를 창립하시고 2005년부터 알렙 이사회의장을 맡으셨습니다. 또한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여기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정문실 석사 교수로 재직하셨으며 2011년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디지털정보융합학과 교수 및 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하셨습니다. 연사님께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평소 상황학연을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의 소통을 강조하셨습니다. 본 강연에서 연사님께서는 과학기술과 사회의 바람직한 소통 해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융합적 사고가 만들어나갈 미래 사회는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미래 과학계를 이끌어나갈 청춘들에게 조언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의 40분간의 강연이 끝난 후 20분간의 Q&A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안철수 연사님을 무대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이크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아유, 정말 그리운 카이스트 학생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 카이스트 이제 1년 반 정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교정들 둘러보고, 그리고 또 이제 대전 지역, 지금 오전에 천안에 다녀왔어요. 천안, 대전이 저와 굉장히 인연이 깊은 것이, 제 그 대학 첫 직장이 천안 단국대학교였었고요. 또 이제 그 잠깐 회사 사장으로서 바깥 생활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온 대학 첫 직장이 또 여기 카이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대전 그리고 충청도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장소이죠. 그리고 또 이제 카이스트 와서 대전에 주민등록을 옮겼어요. 그래서 대전 시민으로 3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재미난 에피소드도 많았어요. 대전 시민이다 보니까 그때가 언제죠? 1, 2년 둘 거예요. 그때 이제 전국체전을 대전시에서 주최를 하게 됐는데 저보고 성화봉송주자로 뛰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걱정이 뛰다가 넘어져서 불 꺼뜨리면 해외 토픽감이라 도망쳤던 뭐 그런 기억도 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대전에서 살면서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넓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전에는 이제 서울에서 있다가 여러 가지 외부 강의 요청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상 그 서울 근교만 가게 돼요. 그래서 저한테는 우리나라가 서울을 중심으로 뭐 반경 얼마 안 되는 거기가 우리나라였었던 그런 셈인데, 처음 대전에 온 다음에는 여러 가지 그 외부 강연 요청들이 많았는데 공주까지도 30분, 또 전주까지도 1시간, 대구도 KTX 타면 1시간 이내 50분, 그러니까 그 어디든지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대전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넓구나, 그런 것들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눈을 띄게 해준 그런 이제 고마운 도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또 이게 언제죠? 올 초에 나왔던 이코노미스트를 보다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잠깐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산업혁명 있잖아요. 1차 산업혁명 18세기 말에 영국에서 이제 그 기계들을 사용하면서 그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고, 2차 산업혁명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포드 자동차를 비롯해서 그 대량 생산, 매스 프로덕션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됐는데요. 이제 3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제레미 러프킨 같은 분이 그 책으로 냈었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생각하는 그런 3차 산업혁명이 그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미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아마 그런 쪽으로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는 또 다른 그런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이 어떤 분야에 올 거라는 건 이제 사람들마다 다 각자 상상하는 바가 다른데요. 여기는 보다 보니까 그 제조업과 IT 기술, 디지털 기술이 결합하면서 3차 산업혁명이 온다. 그래서 그 결과로 무엇이 생기느냐. 아까 2차 산업혁명은 이제 대량 생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매스 프로덕션. 그런데 3차 산업혁명은 IT 기술이 제조업에 결합하다 보면 그전에는 그 많이 생산해야 단가가 낮아져서 사람들에게 보급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소규모 소량 생산하더라도 단가가 낮게 많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으니까 이건 매스 프로덕션이 아니고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다 보니까 이제는 필요한 것들을 그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3D 프린터를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 컴퓨터로 설계를 하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설계도를 다운로드 받아서 3D 프린터로 필요한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어떤 정밀 기계로 이제 그 어떤 일을 하는데 부품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그 부품을 예전 같으면 주문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미국에 주문하면 그게 오는 데까지 한참 걸리죠. 일을 못 하는데, 만약에 이런
3D 프린터가 상용화가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되면 그 즉시 필요한 부품들을 인터넷으로 설계도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 즉시 생산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언제 어디서나 이런 소규모 부품이라든지 소규모 기계라든지 또는 소규모 툴들을 할 수가 있게 되면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산업의 변화가 올 거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렇게 대량 생산해서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결국은 공장이 중국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기계를 또는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중국으로 보낸 건데 지금은 이제 점점 인건비 비중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는 중국에서 아이폰을 생산을 하는데 예전에 비하면 인건비 비중이 자꾸만 줄어들어요. 그러면 구태여 또 중국으로 보낼 필요가 없는 쪽으로 자꾸만 가게 되고 더구나 이렇게 소량으로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게 되면 그러면 완전히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상상력을 동원을 해보면 이런 3D 프린터가 이제 사실 어떤 재질들 카본 파이버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단단하게 할 수 있는데 음식도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가 먹고 싶은 초콜릿이 있으면 그 사이트에 가서 초콜릿 레시피를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집에서 누르면 집에서 그 초콜릿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고 어쩌면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일종의 상상인데요. 그런 것들이 써 있길래 오면서 참 재밌겠다 이런 것들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얘기긴 한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혁신 경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통령 출마 선언하고 나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많은 분들이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복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만 있으면 그건 외바퀴 자전거와 같이 좀 불안정하고 그대로 계속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경제민주화라든지 복지가 사람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해주고 그러면 청년들이 한번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다 보면 훨씬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전적으로 낼 수 있고 그것들이 모이면 혁신 경제가 된다. 그러면 그 혁신 경제 하에서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고 경제 성장들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서 나온 재원들이 다시 경제민주화라든지 복지 재원으로 쓰이면서 선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두 바퀴 경제론인데요. 그걸 한마디로 또 표현을 하자면 지속 가능한 경제가 그래서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들은 많이 하지만 진정한 경제의 지속 가능성은 두 바퀴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한쪽은 경제민주화, 또 한쪽은 혁신 경제. 이 둘이 모이면 이제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이 될 거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아까 3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중에 하나의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주제가 과학기술과의 소통이죠. 과학기술은 여기서 제가 굳이 세부적인 거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거고 과학기술과 소통이 어떻게 보면 문과와 이과처럼 서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런 상상들도 해보시게 될 텐데요. 소통이라는 것도 또 주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전공 분야 내의 같은 전문가들끼리의 소통도 있고 또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의 소통도 있고 또 이 한 조직과 또 다른 외부에 있는 조직과의 소통도 있고 그리고 또 전문가와 일반인들, 대중들과의 소통 이런 여러 가지 소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분야를 하고 대중과 이렇게 소통을 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느낀 점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대중과의 소통인데요. 전문가와의 대중과의 소통. 의대 다닐 때였어요. 의대 다닐 때 그 당시에 이제 의학 상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구를 했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이제 의사들이 불친절해서
환자들이 물어도 잘 안 가르쳐주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이, 의사분 한 분이 TV에 나와서 아주 쉽게 의학 상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스타가 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런데 그 중에는 이제 맞는 이야기도 있었고, 사실은 이렇게 학문적으로, 의학적으로 조금 부정확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신뢰도는, 대중의 신뢰도는 정말로 뭐 엄청났었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이제 저희 동기동창들과 의사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제는 그 전문가들의 책임이 내가 하는 일만 열심히 하는 게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분야의 일이 만약에 일반 대중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내 분야의 일을 대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줄 의무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왜 그러냐면 그 대중들이 의학 상식에 대해서 너무나 갈구를 하는데 의사들이 그걸 이렇게 대중들이 원하는 정보를 주지 않으면 부정확한 정보가 흘러나가는 걸 오히려 방조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실제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시대는 끝났고, 전문가들은 대중에게 우리 분야의 상식 또는 문제점을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제 의사 동료들끼리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의사를 그만두고 IT 쪽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IT 쪽에서 와서 보니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IT 분야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광경이 펼쳐지냐면, 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다들 너무나 공감하죠.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거 이렇게 중요한 문제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문제점을 갖고 인식을 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우리나라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내 주위에 전부 IT 하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라서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의사하다가 IT 업계로 간 사람이어서 보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한 분야의 전문가는 소수예요. 절대 다수의 국민들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만 의사이고, 극히 일부만 IT 전문가고, 극히 일부만 수학자고, 극히 일부만 화학자인 거예요. 그런데 같은 전공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 정도 상식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 같고, 이 정도 문제점 모르는 국민들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IT 분야에서 문제점도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상식이라고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대중들은 모르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결심을 한 거죠. 제가 IT 분야에 몸담는 이상 제가 할 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IT가 가진 제대로 된 개념이나 또는 그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전문가들은 있는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문제 제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IT 강국이 아니라 소비 강국이다. 그러니 지금 축제할 분위기로 이렇게 막 샴페인 터뜨리지 말고 우리의 약점들을 보완하는 노력을 하자 그랬었고, 한국에서는 빌 게이츠도 성공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 문제점들을 이야기해 준 게 IT 내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이제 그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봤던 건데,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제는 그 어떤 전문 분야도 혼자서만 독립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대 사회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된 그런 일들을 모두 다 하시는 분들이셔서 그 일반 대중에게 정말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해 주는 일도 전문가의 역할이다. 그게 아마 소통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런 그래서 일반인과 전문가의 소통이 아마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였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문가와 전문가의 소통, 그러니까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 간의 소통인데요. 그게 또 융합 아니겠어요? 융합이 그런 게 꼭 필요한 건데,
융합이 최근에 나온 건 아니죠. 아주 옛날부터 나왔잖아요. 대표적인 융합 연구 결과 어떤 거 떠오르세요? 그 DNA 구조 왓슨과 크릭이 했잖아요. 근데 왓슨이 생물학자죠. 크릭은 물리학자거든요. 근데 이제 생물학자가 DNA 구조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자기가 가진 학문의 전문성과 자기가 가진 그 학문적인 그 도구를 가지고는 해결을 못해요. 근데 물리학자는 자기는 이제 어떤 그 구조들을 밝히는 그 한국말로는 갑자기 안 떠올라서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는 항상 쓰고 있는 그런 방법론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생물학에 적용할 생각은 못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서 만나니까 생물학적인 DNA 구조를 물리학적인 툴인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로 연결을 해서 이걸로 해서 DNA 구조를 밝혔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융합이라는 게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예전부터 보면 벌써 그게 언제예요? 50년 전인가? 그게 60년대인가요? 대강 그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거의 50년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게 그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학문적인 구분들을 하는 것들 수학, 과학, 물리 전부 보면 사람들 입장에서 이 자연현상이 너무나 복잡해서 이걸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야만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래서 수학적인 측면, 화학적인 측면, 물리적인 측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학문들이 발달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각 이렇게 나누어진 학문 분야들이 발전을 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충분히 내 한 분야에서 어떤 사람들이 알만한 지식들은 쌓였는데 이걸 가지고 복잡한 자연현상을 이것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자연현상은 3차원인데 우리는 한 분야의 전문성만 가지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한눈만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면 그릿하게 잘 안 보이네. 2차원으로 보여요. 3차원인데 한 분야의 전문성만 가지고 보면 2차원으로 보이고 전체가 안 보여요. 그래서 두 눈 다 뜨고 최소한 두 분야 이상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면 3차원으로 보여요. 그게 융합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왜 융합이 뜨고 있느냐면 이런 문제의식, 한 분야의 전문성만 가지고는 복잡한 이런 자연현상, 사회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 그 문제인식에서부터 이제 융합이 뜨기 시작한 거고 또 하나는 각 분야 전문 분야에서 이제 쉽게 연구할 수 있는 주제들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영어 표현으로 low hanging fruit, 그냥 손만 들면 딸 수 있는 사과들은 다 따버리고 이제는 남은 연구들은 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만 되는 굉장히 어려운 연구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다리 타기는 힘들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그 학문의 영역이 이렇게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자리 부분들에 관심을 두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가장자리 부분이 학문과 학문이 맞닿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융합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진 것 같고 또 하나는 마치 풍선 있죠. 바람 빠진 풍선에다가 펜으로 이렇게 그물 무늬를 이렇게 그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불기 시작해요. 불면 처음에는 이렇게 선인데 그 선 사이가 이렇게 늘어나서 중간에 빈 영역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예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학문적인 깊이라는 게 작아서 그때는 우리가 구분해도 눈에 띄지 않았다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커버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새로 생겼어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융합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한 3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융합이라는 게 요즘 들어서 새롭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끼리 그래서 융합을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이과 출신의 교수분들, 문과 출신의 교수분들을 모아서 한 학과나 한 대학에 소속을 시켜놓고 기다려요. 좋은 융합 결과가 나오기를.
그 아마 이렇게 옆에서 보고 경험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그게 쉽게 나오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마치 비유를 들자면 그 상자에다가 모래를 담아놓고 기다리면 벽돌이 되겠지. 그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모래알과 모래알이 서로 이렇게 붙지 않는 이유는 다른 학문 분야가 같은 한국 사람이고 나이도 같고 경험도 같은데요. 서로 이야기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 문화가 달라요. 용어가 틀려요. 그래서 같은 용어도 다른 뜻으로 써요. 그래서 오해도 하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사고 방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멀쩡하게 서로 한국 사람인데 같이 일하려고 하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러니 그냥 이렇게 한과에다가 양쪽 교수님들 소속만 시켜놓고 기다리면 그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그 둘을 붙여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악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모래알끼리만 있으면 벽돌이 안 되고 악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양쪽을 전공한 교수님이 거기 속에 들어가서 같이 붙여도 좋고, 또는 이제 뭐 학과장이나 대학원장이나 또는 총장님이 그런 걸 가지고 위에서 압력을 가하면, 또 압력을 가하면 서로 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며칠 전까지 그 압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었다가 이쪽으로 와서 그런데 그래야지만 이제 붙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좋은 생각들을 얻었던 게 올해 초에 빌 게이츠를 만나러 가서 거기서도 또 자연히 그 화제 중에 하나가 융합이었었고, 제가 고민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다른 분야 사람들 모아서 일을 하는 게 참 힘들다. 서로 용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야기했더니 그 빌 게이츠도 자기도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고 자기는 문제 해결 방식이 그거였대요. 한 가지 책을 그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다른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그 주제에 관련된 책 한 권을 선정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반드시 읽고 오게 한대요. 그러면 같은 책을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읽으면 관심사가 모아지고 쓰는 용어가 같아지고 이렇게 사고의 흐름이 비슷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한 번 책을 읽고 나서 일을 하면 굉장히 유연하게 잘 되게 된대요. 그러니까 뭐 그런 방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써야지 그냥 단순하게 한 집에 두 사람이서 살게 한다고 그게 뭐 무슨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서로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쪽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조직 내에서 이렇게 문과, 이과 뭐 좋다 그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남아있는 게 해당 조직이 아니라 뭐 다른 대학이나 다른 연구소, 다른 회사와의 소통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혹시 오픈 이노베이션 아세요? 개방형 혁신. 그게 지금 버클리에 있는 그 헨리 체스브로 교수가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뭐 그렇게 새로운 개념은 아닌데 다시 이제 각광을 받게 됐는데요. 그게 이런 거예요. 깔때기 모델처럼. 그래서 요즘 무슨 팟캐스트 때문에 깔때기 의미가 좀 이상하게 되긴 했지만 그냥 옛날 깔때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아이디어부터 결과물까지가 깔때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게 이제 깔때기의 초입에 이제 들어있고, 그 중에서 이제 아이디어 중에서 실제로 그 성공 가능한 것들을 골라내고, 그 중에서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하면서 점점 좁혀져서 마지막 깔때기 마지막에 실제로 된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모델이 지금까지 혁신 모델이었어요. 그걸 이제 closed innovation, 폐쇄형 혁신 구조라고 하고, 대부분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그랬고 모든 회사들이 다 자기 기업체 내부의 연구소에서 시작해서 다 그렇게 간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천재들이 한 곳에만 모이는 법은 없죠. 이 조직이 바깥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그게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 개방형 혁신 모델이 나왔고,
그거는 구멍 뚫린 깔때기예요. 온 곳 다 구멍 뚫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처음에 자기 조직 내부에서 그 어떤 아이디어도 나오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들락날락해요. 외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내부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이제 내부에서 만든 아이디어를 바깥에 라이센싱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거의 끝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멍 뚫린 깔때기 모델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어쩌면 또 다른 조직에 있는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제일 잘 나타내는 그런 게 그 모델이 아닌가 싶고 제가 이제 출마 선언하고 나서 정책 쪽을 내일이라는 그런 포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일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일이라는 오픈 네트워크, 개방형 네트워크 정책 포럼이라고 했는데요. 내일은, 내일. 또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이 10일이니까 11일. 이런 게 내일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말로는 내 일, 나의 일처럼 참여하면 좋겠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뜻인데, 그걸 어떻게 구상을 했느냐면, 지금까지 고전적인 선거 캠프에서 정책을 만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문가들을 다 모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대한 캠프에서 끌어모을 수 있는 좋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열심히 정책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국민들에게 내놓죠. 그게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그게 수직적이죠. 그래서 일단 전문가들이 모여지면 일종의 폐쇄적이고 또 이제 수직적인 우리의 이것들을 다 이렇게 내놓는 그런 이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사회가 너무 복잡해서 일부 전문가들이 모든 사회의 복잡한 것들을 다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또 보면 이런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러 전문가 그룹들이 있는데 그 목소리가 잘 반영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오히려 이제 21세기 지금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고 융합의 시대에 필요한 정책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각 사회단체나 전문가단체들이 본인들이 대선 공약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성단체는 여성단체대로, 과학기술단체는 과학기술단체대로, 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이런 대선 공약을 반영해주면 좋겠다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어려움들을 아주 매끈하고 세련된 이런 또는 실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매끈하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고 실현 가능성도 잘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약들을 만드는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건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놓은 것이 내일이라는 그런 정책 포럼을 만들면서 내일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면 철학,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공약들은 전부 이런 각계각층에서의 전문가들을 흡수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100%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이 방향성에 맞는지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다른 이해단체 간에는 서로 이제 충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충돌이 나는 게 또 당연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충돌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모더레이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들을 제대로 잘 재조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역할이 이제 저희가 만든 내일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요즘 여러 가지 잘못된 오해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서요. 이거는 철저하게 요즘 이제 전체적인 세계 흐름에 기반한 개방형 혁신 모델을 그대로 차입해서 한번 실제로 정치 쪽에서도 이런 것들이 구현될 수 있으면 이것이야말로 또 한 단계 우리의 어떤 정책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을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거대한 정치 실험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과학기술과의 소통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일반인과의 소통, 그리고 그 다른 분야 전문가의 소통, 또는 외부 전문가의 소통,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근본적으로는 이제 조직 내에서의 그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 간의 소통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그 또 나름대로 고민을 하게 됐던 계기가 미국에 가서 벤처 캐피탈 쪽을 둘러봤을 때였어요. 실리콘밸리에 그 가보면 280번 고속도로와 스탠포드 대학을 연결 짓는 길이 있어요. 그걸 이제 샌드힐 로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주변으로 그 미국에서 가장 큰, 어쩌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벤처 캐피탈들이 엄청나게 거기 많이 몰려 있습니다. 아마 수조 원, 뭐 수십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쪽인데,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는 몇 등이었더라? 뭐 저기 1, 2등은 아니었었고, 어쨌든 5등 내에 드는 그런 벤처 캐피탈 쪽에 가봤었어요. 가서 투자 자금 얼마 정도 운용하느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2조 원이래요. 근데 그게 제가 그때 갔던 때가 꽤 오래 전이라 거의 한 10년 다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아마 한국에서는 2천억 정도가 제일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1등에 비해서 거의 10배 자금을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사람 몇 명이나 일을 하세요? 20명이래요. 그 당시에 한국에 2천억 운용하던 데가 200명이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돈은 10배인데 사람은 10분의 1로 쓰면 그러면 한국보다 100배 효율이 더 좋다는 얘기인데 그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하다가 깨달은 점이 뭐였었냐면 전문가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나노 테크놀로지 쪽에 오래전부터 투자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자체가 나노 테크놀로지 전공하고 그 다음에 그 분야의 특허를 이미 10여 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분야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산업 전반에 걸쳐서 그 일종의 비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보고 판단하고 자기가 투자하면 돼요. 그러니 뭐 얼마나 빨라요. 그리고 어떤 성공 확률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 같은 시기에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지금은 많이 다른데요. 예전에 그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할 때는 아주 초창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돈을 가진 분들이 전문가들을 이제 고용을 하죠. 그러면 전문가들이 어떤 투자할 대상에 대해서 리포트를 써요. 두껍게 리포트를 쓰고 제일 위에 한 장짜리로 이그제큐티브 서머리를 이제 붙이는데 돈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하시는 분은 그 이그제큐티브 서머리 한 장 읽고 그냥 감으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그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러니 사람도 많이 필요해요. 한 분 의사결정권자 한 분당 최소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분석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 분야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구조. 그래서 어쩌면 이런 그 전체적인 그 효율이라든지 성공 확률의 그런 차이는 전문가가 의사결정권을 갖느냐, 비전문가가 의사결정권을 갖느냐, 그 차이일 수 있겠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려면 전문가분들이,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이 실제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비전문가가 전문가 의견 듣고 의사결정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아까 이제 3D 프린터를 비롯해서 3차 산업혁명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더 진도가 나가면 어떤 쪽으로 가느냐면, 대량 생산하는 쪽이 없어지고 각각 개개별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일어나면 그 단어가 좀 이상하죠. 매스는 제조업 용어고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서비스 용어예요. 즉, 이 말이 사실은 무서운 게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로 그 금과 옥조처럼 믿어왔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미리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미리 정부 같으면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런 방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거나 미리
그런 쪽 방향이 만약에 우리에게 옳은 방향 같으면 그런 쪽으로 미리 어떤 제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을 안 가지고 있으면 이런 시대 흐름에 뒤처지게 되죠. 그러니 이런 전문가가 의사결정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구조들은 앞으로 더 이제 심각해지지 않을까.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일이네. 반바퀴 이야기 안 했는데. 다른 주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과학기술과 소통이라는 게 문과, 이과처럼 뭔가 좀 맞지 않는다고 혹시나 생각하셨던 카이스트 학생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정말로 착각이고 오히려 과학기술인이 소통의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의 재능은 정말로 뭐 10배, 100배 빛이 나고 그런 분들은 이공계 피피의 현상인 그런 이공계인이 사회에 대접받지 못하는 거기서부터 자유로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소통 싫어야 하더라도 소통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라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고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 뭐 예를 들자면 저희 R&D 그런 예산들에 대한 뭐 문제점이라든지 뭐 이공계 깊이 문제라든지 또는 뭐 자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질문이 나오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뜻깊은 강연을 해주신 안치훈수 연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강연과 관련하여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내용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혹시 펜 있으세요? 펜. 제가 질문을 좀 적어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학생 최진수거든요. 먼저 오늘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사님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 벤처를 창업한 경험이 있으시고, 그리고 카이스트에서도 이제 기업가정 지원과 관련된 강의를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인의 그 창업 진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강연 중에서 조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해외 실리콘밸리의 그런 창업 성공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창업자들이 이공계 출신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리콘밸리의 그런 창업 문화와 비교를 하면 한국에서의 그런 창업 문화는 아직 좀 규모도 적고 좀 경직된 좀 더 발전되어야 그런 여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한국의 그런 문화에서 과학기술인들의 그런 스타트업의 진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해외 그런 페이스북 같은 성공을 이제 한국에서도 보려면 어떠한 점들이 더 개선되어야 되고 어떠한 점들이 좀 더 발전되어야 할지 연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예, 우선 이공계 학생들이 아셔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사의 성과는 기술력 곱하기 마케팅 능력이에요. 보통 기술 기반으로 창업을 하게 되니까 기술이 정말로 중요하다. 거의 뭐 3분의 2 또는 뭐 거의 90%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신데요.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마케팅 내지는 이제 매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기술력은 100점인데 마케팅이 빵점이에요. 그럼 100 곱하기 0은 제로. 그러니까 세계 수준의 100점짜리 기술을 가지고도 망하는 이유가 사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래서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첫 번째로는 팀을 이루어서 창업을 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알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최소한 나의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는 그런 2사람 이상, 2사람에서 4사람 정도의 사람이 그 코파운더라고 하죠. 그런 공동 창업을 하시면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그 실패 가능성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그런 거고, 그 다음 또 이제 2번째로 명심하셔야 될 점은 내가 하고 싶어서 창업은 하긴 했지만 내가 만드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하면 안 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흔히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창업을 하다 보면 빠지는 오류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좋다고 하고 너 만약에 그 물건 만들면 내가 사줄게 그럽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열심히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만들어서 물건 갖고 찾아가면 안 사줘요. 그런 일들이 거의 제가 한 90% 이상 벤처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보통 사람이 자기 알던 사람이 찾아와서 대놓고 물어보면 자기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안 산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잘못 이렇게 속으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도 내가 만들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서비스를 만들기보다 정말로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하라.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영어로 컨셉 테스트라고 있어요. 그 컨셉 테스트가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까요? 제초제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제초제, 그래서 잡초 없애는 그런 화학약품을 대량으로 밖에는 못 사고 손에도 묻고 하니까 사람들이 불편해서 대량으로 농사 짓는 것 이외에 가정에서 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걸 F킬러처럼 그런 통 속에다가 제초제를 넣으면 소량으로 손에도 안 묻으면서 쉽게 제초를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쳐요. 그런데 이걸 공장을 만들고 투자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기에는 너무 위험이 커요. 이럴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팜플렛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공장 만들거나 투자하기 전에 미리 팜플렛을 만들어서 마치 그 물건이 지금 있는 것처럼 거기에 사진도 넣고, 그리고 사용 방법도 있고 광고 문안도 있고 가격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주위 사람한테 가서 이런 물건이 있는데 내가 만들었다고 하지 말고 이런 거 혹시 필요하냐고, 이 정도 가격이면 사겠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꽤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사람들이 사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실제로 뛰어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게 이제 컨셉 테스트예요. 그거 이제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인데 그런 간단한 거 모르고 그냥 뛰어들어서 망하는 벤처 기업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간단하고 상식적인 마케팅 조사 방법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로 이제 최소한의 투자 전에 미리 시장성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실제로 실행할 때 사업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투자자나 직원들까지 다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한 번에 모든 걸 걸지 마세요. 올인하면 안 돼요. 항상 내가 만약에 이번에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2번째 시도를 할 수 있게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점진적인 실행.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돈을 한꺼번에 투자받아서 한꺼번에 하지 말고 투자를 100을 받았다면 그 중에서 단계를 나눠서 1단계를 위해서는 얼마의 돈과 얼마의 사람이 필요하면 그것만 해요. 그러고 나서 시도해서 성공하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만약에 실패하면 다시 나머지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여러 과정을 한꺼번에 모든 걸 투자하지 말고 세부 단계로 나누고 마일스톤들을 세운 다음에 증명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신중한 모드로 가면 꽤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여기 한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학생 김영수입니다. 우선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카이스트 학생들처럼 그 이동길에서 공부하는 딸을 두신 아버지로서 따님에게 살면서 그 선생님께서 지금 하나 여기시는 가치들, 뭐 예를 들면 과학기술과 그 사회소통의 중요한 그런 가치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해오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예, 그 질문 듣고 보니까 딸한테는 지금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우선은 뭐 다른 부분과 꼭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단지 이제 결국은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예외 없이 관심과 애정과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만큼 더 이렇게 가까워져요. 그런데 그게 가까워진다는 게 거의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좀 더 시간을 많이 써서 같이 보내면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은 이건 혈연이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서로 관심이나 애정이나 또는 그 시간을 많이 안 가지게 되면 멀어져요. 그래서 일반적인 인간관계와 다를 바 없다. 아주 특수한 관계가 아니고 일반적인 인간관계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어서 저 같으면 이제 다행히도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도 이제 학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낼 기회가 많았어요. 그냥 그때 제가 만약에 회사를 했으면 집에도 못 들어오고 애 크는 걸 잘 못 봤을 텐데 나이 들어서 공부하니까 그런 좋은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상대적으로는 시간을 많이 보내서 굉장히 친했었던 편이고 기본적으로는 저는 조언자라고 생각해요. 명령을 하는 그런 사람이거나 또는 결정을 내려주는 결정권자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조언자, 인생의 동반자라는 생각을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저희 딸한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왜 엄마 아빠는 딴 집처럼 결정을 안 해주고 나한테 다 떠넘기느냐고. 그래서 그게 또 굉장히 갈등, 혼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결국은 그게 이제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그 과정 중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깨닫는 게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못해준 말들은 유튜브나 또는 제 책 보고 따라잡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이동할 수 있는 경우를 두번더 여기 앞쪽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정덕희라고 합니다. 우선 훌륭한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오늘 강연의 주제가 크게 이제 소통과 융합이었던 것 같은데, 융합 관련 분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학문이 많이 강받고 있고 주목받고 있지만, 소통, 과학기술인들과 사회 소통을 공부하는 학문인 STS나 FTP 같은 학문을 지금 전혀 국내 주목을 받지 못한다고 보시는데, 이런 현상과 그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우선은 융합이 다 좋은데 참 힘든 길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분야만 전공을 하면 그걸로 해서 어쨌든 승부를 보면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한 분야 전공을 하면 굉장히 투자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럼 나이가 좀 들어요. 그 상황에서 다른 전공을 택한다는 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지식들이나 인간관계를 끊고 사실은 당분간은 새로운 분야로 뛰어든다는 말인데, 그게 나이가 좀 든 다음에 다른 분야로 가면 그게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난의 그런 과정에 들게 되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새로운 분야를 하면서 그 전 분야의 전문성이 계속 유지가 되면
같이 융합을 해서 잘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그러지가 못하는 게 내가 옛날에 했던 분야는 아무리 그때 전문가였어도 한 5년 다른 분야 공부하고 돌아오면 최신 지견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 양쪽 다 이렇게 같이 가야지 어느 정도 그 융합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그 양쪽 분야의 전문성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실적인 문제로 뭐가 있냐면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억울하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볼까요? 의학과 법학이 두 가지가 융합이 되면 접점이 세 군데가 생깁니다. 하나는 의료 소송에 관한 분야가 새로 생길 수 있고, 또 한 분야는 윤리, 바이오메디컬 에틱스 쪽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한 분야는 뭐가 있냐면 이 생명과학 쪽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 그러니까는 바이오테크놀로지 쪽에서 인텔렉추얼 프로퍼티가 이제 세 분야가 생겨요. 그래서 그 분야는 한쪽만 아는 사람은 절대로 못하는 그런 소중한 분야들인데 이걸 가지고 취직을 하려면 한 분야에서만 하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쪽 분야에서 일도 이쪽 분야를 50%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죠. 융합대학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있었던 융합대학원을 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면 교수님들이 양쪽을 해요. 제가 같이 일했던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은 IT를 전공하고 음악으로 박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면 샤잠 같은, 그래서 뭐라고 하나, 어떤 곡을 듣고 자기가 해석을 해서 추천곡이 나온다든지 또는 그 곡이 뭔지를 금방 알아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양쪽 전공에서 나오는데, 이런 분들은 고민이 뭐냐면 지금 학회가 논문집이 한 분야로 다 이렇게 온라인이 돼 있어요. 정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위는 사실 연구비도 있죠. 그래서 연구비를 주는 것도 한 분야로 주고, 그 다음에 대학도 한 분야 학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디 학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학회도 한 분야로 이렇게 붙여져 있고, 그리고 논문 발표하는 저널도 한 분야로 되어 있으면 이분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런 아까 말씀드린 두 분야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이쪽에 가도 완전히 그쪽에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다 안 받아주고 논문을 내더라도 이쪽도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융합이 미래의 방향이고 좋기는 한데 일종의 오래된 우리 학문 구조상에서 연구비를 주는 기관부터 융합 쪽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해야 되고, 그건 근데 우리나라가 빨라요.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바뀌어야 될 게 대학에서 여러 과가 있는데 거기가 대학이나 학과마다 벽들이 있죠. 그걸 많이 허물어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인사 구조가 대학이 되어야 되고, 학회도 전혀 다른 두 학회가 한 장소에서 열리면서 공동 세션 같은 것들을 만드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저널들 같으면 1년에 여러 권 내는 저널 같으면 예를 들면 1년에 한 권 정도는 융합 쪽 특집을 해서 그쪽 논문을 이렇게 받는다든지, 그렇게 차츰차츰 변화돼야 되겠죠. 근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당장 현실은 어려운데, 지금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것 같아요. 학생분들이 실제로 제대로 연구자로서 바깥에 나와서 활동을 할 때는 그런 조직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런 정렬 문제들이 많이 해소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Q&A 세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질문을 더 받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연을 마치기에 앞서 오늘 수고해주신 연사님께 저희 아시스트 조직위원회에서 감사패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감사패는 아시스트 이호희 회장님께서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려주신 안철수 여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ICS 대중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연사님께서 완전히 퇴장하시기 전까지 잠시 자리에 앉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자리에 기다려 앉으시고 혹시 급한 일이 있으신 청중 여러분께서는 뒤에 2층 오른쪽 출입문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 계속 할 땐 괜찮은데 갑자기 서서 다시 시작하려면 좀 뻘쭘해요. 아까 연설에서 예. 어떤 전문가와 전문가,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만날 때 아, 가교 예.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어떤 집단과 집단이 소통할 때는 가교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게 이제 어제 탈당하신 송호창 의원을 좀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요, 그렇지는 좀 굳이 않아요. 오늘 어떤 소통을 네. 얘기하신 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제가 원래 생각했던 쪽이 이제 문과, 이과 구분을 없애고 지금 21세기에 꼭 필요한 인재들은 한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 그런 일종의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게 꼭 학생들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당국자 분들도 워낙 이렇게 넓은 범위들을 좁은 범위에 자기 혼자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넓게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었어요. 문재인 캠프 대변인께서 이곳이 최정치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안 들려요. 그 송호창 의원, 예. 송호창 의원이 안철수 캠프에 합류했잖아요. 예. 왜 의원 갑자기 빼기가 송 의원 해정치냐 나오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세요? 아니, 송 의원님은 저랑 오랜 기간 동안 뜻을 같이 한 분이고, 사실 그렇게 결심을 하셔서 제가 미안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후보님, 아까 그 자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예. 하셨는데 네. 질문이 안 나와서요. 네. 네. 그때 의견을 안 밝히고 침묵했다는 예. 논란이 좀 있습니다. 밝혔는데 사실은 몇 네. 달 뒤에 왜 그랬냐면 네. 그때 이제 제가 서울대로 옮긴다는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살 사건들이 연이어졌었죠. 네. 그래서 그때 참 난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떤 조직에서 몸담고 있다가 나가면서 그전 조직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그런데 자칫하면 그렇게 비칠까. 그래서 제가 떠나기로 한 조직에 누가 될까봐 그때는 조심스러워서 이야기를 못했었고, 네. 몇 달 이후에 이제 저 나름대로 의견을 이야기해서 그 인터뷰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말씀들이, 지금 이 문제 자체가 왜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신 다음에 자살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자살한 사람의 거의 20배 정도가 자살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자살했으면 여전히 한 80명 정도가 그 자살에 대해서 한 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한 학생들이 지금 있는데, 그 언론에서 그 문제가 보도가 되면서 관심이 집중됐던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연락 안 하던 친척이나 친구들이 전화해서 괜찮냐고 관심을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생각을 접은 것 뿐인데,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다시 그냥 방치가 되다가는 다시 자살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언론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고, 그 이공계 학교가 원래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한 학교들 순위가 나오는데 대부분이 이공계가 강한 학교들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이공계가 뭐 가장 강한 학교 중에 하나인 카이스트가 이렇게 그 스트레스들이 심한 건 당연한데, 여기서 더 무한 경쟁으로 가중을 시키면 정말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너무 이공계만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시야가 좁아져서 그 옆이 잘 안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소양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더 강조가 돼야 되는 그런 쪽. 그래서 너무 이렇게 무한 극단적인 경쟁에 빠지지 말게 하고, 인문학적인 교육들도 카이스트가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좀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어요. 학교 전체 분위기도 사실은 그랬고, 그래서 그런 쪽 부분들을 제대로 좀 투자를 하고, 그리고 너무 학생들 경쟁에서 떨어진다고 그냥 이렇게 탈락시키기보다는 그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적성에 안 맞는 걸 발견한 게 학생의 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이 다른 전공을 택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 다시 한번 뭐 실패했더라도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그런 류의 제도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했었죠. 후보님, 대통령과 총리 역할 분담을 전혀 고민을 안 하시는 건지, 그리고 미래기획 그런 관련 부서는 예. 고민은 하시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저희 포럼 성격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아서 아까 강의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의 중에서 사실은 하나로 뭐 청와대 이전 문제라든지 미래 뭐라고 하셨죠? 저도 이름은 정확하게 몰라요, 사실은. 저도 신문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이렇게 자유롭게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지 전혀 결정이 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송호창 의원께서 자신의 가장 큰 역할이 단일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자가 이제 각자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죠. 문제는 이제 그런 모든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라고 믿습니다. 국민들이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네, 저기 2개만 하길래 그만 처음 오셨는데 후보님도 충청도 오셨고요. 그래서 충청이 또 이번 대선에서의 국정지 중 하나로 이루어지는데 혹시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충청도가 아까 강의에서도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개인적으로 인연이 깊은 그런 곳이죠. 제 첫 직장이 천안이었었고, 그리고 또 이제 회사 경영하다가 처음 다시 대학으로 돌아온 것도 여기 대전 카이스트였었고, 3년간 대전 시민으로 살았고, 강의 굉장히 대전 시민 향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 대전 명예시민도 이제 받았었고, 굉장히 저랑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선거 다 떠나서 다시 와서 이렇게 둘러볼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질문을 이렇게 많이 받아주네. 후보가 어딨어. 너무 잘하신다. 2개만 하신다고 그러더니. 이쪽으로 오시라 그래야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열어주세요. 장문 한번. 네.
문 닫아주시죠. 이렇게 이쪽도 메고 저쪽도 메세요? 아닙니다. 정말 나오시면 안 돼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나오시면 안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의 카이스트 강연을 1시간 정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송우창 의원 탈당해서 안철수 캠프로 온 문제라든가 그리고 카이스트 자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그 카이스트 자살 문제에 대해서 카이스트를 떠나서 서울대로 가는 그런 마당이라 자신이 있던 조직을 험담하기 어려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고요. 그리고 자살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한 서로 같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중요하고 서로 관심 가져주는 이런 것들이 소중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오늘 강연에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요. 두 바퀴 경제론, 계속 강조해왔던 두 바퀴 경제론,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복지를 한 바퀴로 하고, 그리고 혁신 경제를 한 바퀴로 하는 그런 경제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인들의 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네, 과학기술인들이 소통 능력을 갖고 있으면은 10배, 100배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다음에 Q&A 시간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자신의 딸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 밝히고 있는, 전파하고 있는 가치들을 어떻게 전하고 있냐 이런 물음이 있었는데 아직 전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일반적인 인간관계랑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한다 이런 말도 하면서 자신의 그런 가치나 이런 것들은 딸이 유튜브나 아니면 자신이 쓴 책을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청중대 학생들의 웃음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분야에도 공부해서 융합하는 그런 능력,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 이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문재인 후보의 과학기술인 타운홀 미팅을 오전에 생중계해드렸고요. 오후에는 안철수 후보의 카이스트 강연을 다시 생중계로 보내드렸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오마이TV에서는 대선 주자들의 이렇게 일정들을 계속해서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예, 대선 방송은 오마이뉴스 오마이TV라는 그 문장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은 대선 후보들의 일정을 생생하게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카이스트에서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